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 질문을 한 게 좀 있어요. Q&A로. 그래서 잠깐, 그거부터 잠깐 그 보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Q&A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현재 온라인 수업 들으신 분도 있고 오프라인 수업 들으신 분이 있는데 그 질문한 거 잠깐 요점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적산, 이 물량 산출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난번 타일 크기를 얘기했어요. 타일. 타일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이 타일 한 장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이 198mm고요. 198mm고 이 줄눈이 있는데 줄눈이 한 2mm쯤 된다 그랬어요. 줄눈이 2mm쯤. 그러면 우리가 타일 크기는 이 198 곱하기 198이고요. 그 다음에 줄눈이 2mm예요. 그쵸? 2mm.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타일 매수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타일 한 장의 중심선 사이즈를 계산하라고 했거든, 제가요. 근데 이때 우리가 타일 같은 경우를 보면 타일의 두께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타일의 두께가 만약, 두께가, 그래, 글쎄 뭐, 한 5mm 된다? 치자고요. 5mm 정도. 근데 이 타일 두께는 사실은 우리가 1제곱미터의 물량을 산출할 때 전혀 산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산출을 했냐면, 자, 이렇게 중심선 치수를 쫙 그려보자. 중심선 치수를 그려보면, 현재 198에다가 여기 1mm 들어가니까 가로 치수가 200mm고, 뭐 세로 치수가 200mm다 라고 가정을 했었어요. 그러면 200mm라는 것은 0.m고 0.m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1m 1m 벽체가 있고 1m 벽체가 있을 때 결과적으로 타일이 몇 장이 들어갈 거냐라고 하면, 자, 1m 나누기, 얼마를 해야 돼요? 0.2 한 몇 장이 나와요? 5매가 나오죠. 1, 2, 3, 4, 5. 그렇죠? 다시, 1m가 있어. 그럼 1m 나누기 0.2m 하면 5매가 나오죠. 1, 2, 3, 4, 5.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 곱하기 5는 몇 개가 돼요? 다 계산하면 25배가 어디에? 1제곱미터의 타일 매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1제곱미터의 타일 매수가 산출되는 그 과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1, 그쵸? 나누기 가로치수 곱하기 1 나누기 세로치수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두께라는 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죠.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신 요지는 뭐였냐? 제가 이제 이건 타일이고 벽돌을 얘기했어요. 이 벽돌 사이즈가 얼마냐? 그러면 이 190에 90에 높이가 57이에요. 그럼 일단 용접이 쌓기를 하겠다. 용접이 쌓기. 그 용접이 쌓기를 할 때 1제곱미터당 몇 매가 들어가니? 그러면 똑같이 1 나누기 가로치수
곱하기 1 나누기 세로치수가 되겠죠. 응? 그러면 0.5 쌓기라는 게 결과적으로 벽면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우리가 0.2 쌓기라고 하는 것은 벽돌의 어떤 치수를 얘기해요. 벽돌의 치수. 그럼 일단 0.5 쌓기를 계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표면적이 되거든. 벽돌이 쫙 쌓이는 거야. 두께가 쌓이니까 이 두께는 중요하지가 않겠죠. 아까처럼 그죠? 의미가 없고 어떻게 여기 190짜리와 57짜리에다가 줄눈 두께 얼마가 될까요? 10mm가 되겠지. 10mm가 돼. 그럼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 벽의 면적만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자, 요렇게 한쪽이 190이고요. 한쪽이 57이에요. 그러면 줄눈이 얼마가 들어갔다고요? 각각 10mm 들어갔다는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을 할 때 벽돌의 중심선 치수를 계산하고 벽돌의 중심선 치수를 계산하면 67mm가 나오고 200mm가 나오더라. 아까 이 방법이나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어. 그럼 현재 얘는 얼마가 돼요? 0.2m. 얘는 0.067m가 되겠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1 나누기 0.2 곱하기 1 나누기 0.067 이게 제곱미터당 매수인데 계산하면 74.6매가 나와. 1제곱미터당. 그러면 이게 0.5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원님의 질문이 뭐냐면 90은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90은 관계없어요. 라고 얘기해야죠. 왜? 우리가 아까 이 타일의 두께는 벽면적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산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사실은 우리가 적산의 가장 기본이 어떤 물량을 산출하는 기본적 약속과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제 아마 이 90mm라는 치수를 왜 안 쓰느냐라고 물어봤지만 얘는 우리가 벽돌을 쌓다 보면 두께에 해당하는 거, 타일 두께랑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벽면적의 영향이 없더라. 이거를 지난번에 우리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타이ፕ을 막 쳐줘요. 타이프 쳐주는데 아무래도 타이프 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죠? 지금 이렇게 만약 이렇게 오늘 오신 우리 회원님처럼 질문했다 그러면 그죠? 금방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이 온라인으로 아무래도 대답을 하다 보니까 부족할 경우가 좀 생겨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온라인으로 질문하신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중요한 질문, 좀 중요한 질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항상 이렇게 답변을 또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우리 쌍방아이가 되거든. 그래도 답답하다 그러면 나 찾아오세요, 저. 노래 오시면 돼. 찾아오시면 돼요. 찾아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참 안타깝게도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뭐냐면 2015년 교재를 지참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우리 교재가 다 2016년도 교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래 이제 이 올드한 교재 같은 경우라고 해도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옛날 교재 애착이 가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일수록 애착이 가요. 사실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옛날 교재 애착도 안 갑니다. 근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서 이 교재 안에 별표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 정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 교재 좋은 거예요. 그러면 좋은 훌륭한 겁니다. 근데 매년 이 시설 개론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질문하신 우리 회원님은 매년 사실 교재가 조금씩 추가가 되기도 하고요.
뭐 수정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른 불필요한 건 삭제가 되기도 해요. 왜냐면 시험이라는 건 추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이 교재 같지만 시험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항상 교수님들이 아주 조금씩 이렇게 건드려 주기 때문에 2016 교재가 힘들다라고 또 어쩔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대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물론 안타깝긴 하지만 신규제를 보면서 또 문제도 비슷해. 왜냐면 어차피 기출문제라는 게 어디 안 가거든요. 10년 전 기출문제가 예를 들어서 10년 지나면 또 달라지나요? 안 그렇거든. 똑같아.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현재 여러분이 혹시나 새로 공부하시면 당연히 신교재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혹시나 좀 안타깝지만 우리 이렇게 너무 애착이 가는 교재가 있을 수 있긴 한데 하여튼 공부해 보시고 답답하시면 이거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선생님들이 생각은 비슷할 거예요. 가급적이면 새로운 교재를 하는 게 적합할 수 있더라. 이런 게 왜 불필요한 거 삭제한 내용도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 그 다음에 또 이 수정 이런 것도 있어요. 추가하는 것도 있고 이 추가하는 것도 사실은 글쎄 뭐 이렇게 중간중간 추가를 하기 때문에 뭐 추가한 거 이렇게 나중에 찾다 보면 어디 가든지 헷갈려요, 저도.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어쨌든 뭐 답변을, 해드릴 거고, 그 외에 많은 우리 회원님들이 매주 몇 명씩 질문을 하는데, 질문 많아도 괜찮아요. 저는 질문한 거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질문하시고, 저도 열심히 답변 드리고, 또 이렇게 이 중에 중요한 질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꺼이 질문을 하시면 기꺼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이거 지난번 물어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보면 이 설비 총론이라는 거 공부했고 위생설비, 급설비라는 걸 공부했어요. 뭐 배수, 통기까지 공부했네요. 어저께 굉장히 진도를 많이 나갔어요. 그죠? 많이 나갔는데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기초강좌잖아요. 기초강좌. 이 기초강좌에서 흐름을 잡아야 돼, 흐름. 자, 그러면 이제 기초강좌에 가장 먼저 우리, 총론이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총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진도를 좀 많이 나간 게, 우리 그 회원님 중에 또 이쪽 전공하신 분이 오셔가지고요. 이 진도를 빨리 나갔어. 너무너무 잘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전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 강의 오프라인 또 참석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약간 눈빛이 흐려진다든가 불편하다 그러면 이거 우리 회원님이 잘 못 들으셨구나. 다시 한번 설명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냥 거침없이 강의를 했어요. 거침없이. 그래서 뭐 총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물이에요, 물입니다, 물. 보통 우리 현장 나가면 그래요. 설비 전공자 들어가면 이 파이프 지나간다 그래요. 건축이다 그러면 쭉쟁이라 그러고, 뭐, 전기다 그러면 빨래줄 이렇게 농담으로 그래요. 근데 일단 이 물이 왜 중요하냐? 이 설비는 파이프거든. 근데 이 물을 많이 이용해. 물을 이용해서 보세요. 물을 이용해서, 그쵸? 깨끗한 물을 처리하면 급수가 되죠. 그쵸? 이 깨끗한 물이 좀 오염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는 게. 배수, 이건 물이잖아요, 물. 그 다음에 이 급수를 해서 뭐를 해요? 뜨거운 물을 끓이면 급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끓여서 우리가 실내에 따뜻하게 하면 뭐가 돼요? 난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하고요. 물에 대한 어떤 비중, 물에 대한 어떤 우리 부피에 대한 팽창 이런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은 비중이 얼마죠? 1이죠. 1. 비중 1입니다. 비중 1. 비중 1이라는 의미는 뭐냐? 1m. 높이가 1m죠? 그럼 이걸 뭐로 표현하냐면 1m 세제곱이라고 그래요. 1m 세제곱이면 몇 톤이 되나요? 1톤이 되죠? 1000kg이 돼요. 1000kg이. 자, 그 다음에 물이 있어요. 물 중에 가장 농축된 물, 가장 액기스물은 몇 도가 되는 거죠? 액기스물. 가장 부피가 작은 물 있잖아요. 그렇지. 4도씨죠. 4도씨. 4도씨 물을 보통
이 100도씨까지 가려면 약 4.3% 최적 팽창하죠. 최적이 팽창해요, 최적이. 예. 이 100도의 물이 100도의 증기가 되면 약 1700배 최적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4도씨 물을 0도씨에서 0도씨 얼음으로 만들면 몇 퍼센트야? 이 9% 최적 팽창하거든요. 그게 뭔 얘기냐면 물은 상태 변화, 물은 온도 변화에 따라 이렇게 최적이 변하더라는 사실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의 압력이라고 있어요. 물의 압력. 물의 압력 중요하죠. 물의 압력. 카메라 잠깐만. 야, 이거 답답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의 압력이라는 게 중요한데, 물의 압력. 물은 높이와 관계가 돼요. 이 높이와 관계가 돼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두압이라고 하는 거죠. 수두압. 수두압. 그럼 수두압이라는 것을 이렇게 높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Hm다. 물기둥의 높이가 Hm다. 그러면 수두압은 Hm 아쿠아 또는 AQ만 표현을 해요. 아쿠아. 아쿠아라는 게 물이라는 뜻이니까 수두압. 그럼 이게 물기둥의 압력이에요. 물기둥의 압력인데 얘가 누르는 힘이 있겠지. 누르는 힘이 있으니까 이 누르는 힘을 단위 제곱센치당 몇 킬로그램이냐 표현할 수도 있고요. 몇 뉴턴 퍼 미리미리 자승이라고 해서 1미리미리 자승에서 몇 뉴턴이냐. 이건 단위가 이 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와 같아요. 이럴 때 메가파스칼. 파스칼의 10의 6승이라는 뜻이에요. 메가. 이 메가파스칼은 파스칼의 16승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압력 수도가 나타나. 압력 수도가. 그렇다면 여기다가 우리가 수두압에 대한 이 환산 개념을 꼭 말씀드렸어요. 왜? 간혹 계산 문제를 보면 이 환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H 메타 아쿠아라고 하는 표현을 H 그대로 쓰고 단위 환산하고 제곱센치 H에다가 단위 환산하고 메가파스칼 할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 중요하겠죠.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요? 얘는 그렇죠.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억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암기, 그쵸? 암기해야 돼요. 암기. 약속된 정의니까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의 수도압이 항상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 물기둥의 높이가 같다 하더라도 이 물의 수압이 같지가 않더라. 그럼 아니 왜 물의 수압이 같지 않느냐? 그럼 이걸 뭐로 표현했어요? 관내 마찰 손실수도로 표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관내 마찰 손실수도가 뭔데 우리가 물의 압력이 바뀌느냐? 그러면 배관 내의 마찰로 인해서 그 수도가 압력이에요. 그 압력이 손실이 됐다는 뜻이에요. 배관 내의 마찰로 인해서 압력이 손실이 됐다. 그러면 반내 마찰 손실수는 공식을 외워야 돼요. F, L, V 자승. 이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D죠. 이거 D죠. 그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F는 무슨 개수. 배관에 따라 틀려요. 이게 주철제 배관인지 아니면 PVC 배관인지 틀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배관의 길이. 얘는 유속인데 유속이 자승이고 얘는 배관의 그쵸 직경 지름.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중력가 속도라는 것은 G는 9.8 m/s 자승.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숙지가 돼야 돼요. 관내 마찰 손실수도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연석이 법칙과 유량 공식을 지난번 배웠나요? 연석이 법칙. 연석이 법칙을 했나? 이거 안 한 거 같나? 아, 그렇군요. 예. 그렇죠. 안 한 건 제가 설명 안 해. 왜냐면 이거 아는 것까지 설명하면 또 나중에 또 궁금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어디서 기본서 시간에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열과 자멸이라는 개념이 나와. 그러면 이 현열과 자멸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열을 가해, 열. 열량, 에너지를 가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수은주를 놓으면, 그쵸? 수은주 눈금이 변해야 돼요. 그쵸? 변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은주 눈금이 변한다는 얘기 뭐예요? 열을 가했더니 뭐가 생겼다? 온도가 변화했다. 그러나 상태는 불변이다. 이게 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도계 표시가 눈에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멸이 뭐냐? 자멸은 열량을 가했는데 온도는 변화하지 않았더라. 그러나 상태가 변화가 되면 이는 자멸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다 더한 열량, 전열량이라죠? 내가 에너지를 가한 이 전열량은 무엇과 뭘 더해야 돼요? 그렇죠. 현열량과 자멸량을 더해야 되고, 현열량과 자멸량을 다 더하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엔탈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엔탈피. 그러면 이때 우리가 간혹 현열비라고 표현합니다. 현열비 뭐라고 그랬어요? 현열비는 전열 엔탈피 분의, 그렇죠. 이렇게 해서 현열비라는 개념이 나오더라. 이거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열 이론의 원리를 공부했어요. 사실은 기본소 과정일 땐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최근의 기출문제는 이 벽체의 열관률, 그 다음에 단열재 두께, 열관률 저항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단열재의 어떤 변화를 이해하는 문제를 푸는 적이 있었어요. 이거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아주 전문적인 문제인데, 이 전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전도, 대류, 복사, 열전자를 알아야 돼요. 전도, 대류, 복사, 공기열 전달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런 기본 개념이 뭐냐? 이 전도라는 것은 어떤 물질 내에서, 그렇죠? 물질 내로 이동하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고온에서 물질을 이용해서 저온을 이동하는 거. 어떤 물질에 열을 가하면 그 고온이 저온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열이 물질 내에 이동하는 그 현상을 열 전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대류와 복사의 근본적 차이가 생긴다 그랬어요. 매체야, 매체. 매체가 필수로 필요해. 내가 열을 전해주는데 매체를 통해서 열을 갖다 줘야 돼. 그러면 대류고요. 매체가 필요 없이 열을 갖다 줄 수 있다? 복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멀리 태양열이 지구에 따뜻한 열을 주는 것, 무슨 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복사열이라고 했어요. 복사열. 그래서 이 복사라는 것은, 그래, 태양열 같은 것도 복사를 하는구나. 그 다음에 열이 전달이라는 것은 우리 유체, 유체와 이 고체 간에 열을 교환합니다. 이런 걸 열 전달이라 그래. 그러면 일단 이 전열 이론의 원리를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거냐면 기본서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이 벽체가 있어요. 벽체가 있고 이런데 이 단열재가 있어요. 단열재가 있고 여기에
이 건축 벽체가 있을 때 여기 실내 온도예요. 실내 온도야. 그럼 이때 내외를 관통하는 열량이 필요하겠죠. 내외를 관량할 수 열량이 있어. 그래서 현재 겨울철이야. 예를 들어서 겨울철이다 그러면 실내 온도가 높아. 그래서 온도계 이렇게 갖다 대고 수온주가 높네. 여기. 그 다음에 이 공기와 이 벽체가 열을 교환하죠. 이거 뭐라 그래? 열 전달.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떨어져요. 온도계가 떨어집니다. 떨어져. 열을 뺏기니까. 그 다음에 약간 또 열을 뺏기죠? 온도차가 심하지. 왜? 단열재니까. 단열재는 열을 잘 전도 안 시켜요. 그죠? 여기. 얘를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냐면, 여기. 이 유체와 고체 간의 열의 이동을 뭐라 한다? 열의 전달. 뭐에? 공기에. 어디서? 실내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각 재료별로 고체의 물질 내에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죠? 뭐라고 해야 돼요? 전도. 다시 이 벽체와 이 공기가 열을 교환하죠.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밖에 있으니까 실내 공기 열의 전달이라고 그래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여기 전달과 전도와 전달을 통해서 열이 이렇게 관통했죠. 이것을 우리 열의 관류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열의 관류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관련된 공식은 기본서 시간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알아야지 이게 공부가 되고, 이거를 알면 또 여기서 또 상세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초를 적절히 잡으면 기본서 시간에도 그래, 그거였어 라고 하면서 응용이 되는데, 기초 때 잘 잡지 못하면 거기서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기초강좌를 충분히 드셔야 돼요, 기초강좌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생설비라는 게 나와요, 위생설비. 그러면 위생설비 공부했어요, 지난 시간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물을 뭐 정수하는 과정이 있었죠. 물을 모아서 채수 내비두면 가라앉아 침전, 그 다음에 에어레이션 폭기, 그 다음에 우리가 여과를 하고 침전하니까 여과를 구분하고 여과를 하고 소독을 하고 보내주더라, 이거죠. 공부한 거잖아. 채수하고 침전하고 폭기하고 여과하고 살균하고 급수,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이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의 경도, 탄산칼슘 기억나죠? 탄산칼슘 양이 너무 작으니까 얼마다? ppm 뭐라 그랬어요? 단위가 100만 분의 1 단위를 얘기하더라 라고 해서 우리가 적수 우리가 90에서 약 110 ppm 이 정도 물은 우리가 먹기 적합한 적수가 되고요. 얘보다 크면 경수, 작으면 연수라 하고요. 0에서 10 ppm 아주 작다 그러면 병원의 매균수 쓰는 극연수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경수 같은 경우 센 물이라 그래서 얘는 보일러 용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탁 용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얘네들 어디 사용을 해라? 연수를 사용해라. 이거 한 문제 나왔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경수를 왜 쓰면 안 되죠? 왜? 우리가 분명히 물을 끓이면 연수가 되죠. 물을 끓이면 연수가 되는데 문제는 이 연수가 생기는 도중에 물때가 생긴다는 거. 지난번에 그 얘기 했었죠. 제가 차 타고 가다가, 그쵸? 이게 했었잖아. 그쵸? 센 물을 썼다가 그냥 나중에 라디에이터 터져가지고 돈 엄청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보일러에다가 경수 써가지고 연수 만들었더니 어떻게 돼요? 그 과정에 물때가 생겨서 보일러가 터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보일러수나 세탁용수는 연수를 써라 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pH 산도값, 수소이온 농도 지수로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찍을 때 얼마나 그랬어요? 우리는 중성 7보다 크면 알칼리성, 7보다 작으면 산성이다. 우리가 먹는 물은 5.8에 8.5 사이가 적당합니다. 5.8에 8.5가 우리가 먹는 물, 우리가 먹는 경도는 90에서 110 ppm. 이런 거는 암기하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위생설비의 물의 수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급수와 비설비는 그냥 뭐 읽어보면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급수 건물의 급수 조닝. 제가 지금 강의를 워낙 진도를 많이 나갔기 때문에 한 번씩 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 안 드리면 못 알아들어.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새로운 것도 있고 뭐 그렇죠. 예? 잘 아시는 것도 있고 할 텐데 지난주에 강의 진짜 많이 했네. 그죠? 우리 그 회원님이 너무 스마트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강의도 너무 많이 나갔어요. 왜냐면 이제 워낙 그쪽 전공하신 분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도를 좀 빨리 나갔는데, 자, 우리가 그럼 고층 건물의 조닝, 조닝이 나오는데, 자, 우리 조닝. 조닝이 나와, 조닝. 그럼 이 조닝을 할 때, 이 조닝을 하는 이유는 이 압력이 너무 세죠? 그게 뭐냐면 이 고층 건물이 높이가 만약 한 100m가 돼요. 이 100m가 되면 1메가파스칼이죠? 1메가파스칼 어때요? 압력이 센 거예요? 낮은 거예요? 무지하게 센 거죠? 그쵸? 1메가파스칼은 무지무지 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높아서. 소음도 클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작동도 좀, 작동이나 사용도 좀 불편해요. 왜? 너무 압력이 세서 물이 막 튀어나간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물기둥을 끊어주는 거야. 끊어주는데, 우리 보통, 업무용은 얼마마다 끌어준다 그랬어요? 업무용은 40에서 50m마다. 주거용은 얼마만큼 끌어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30에서 40m. 이 정도로 우리가 조닝을 해주라. 그래서 급수 압력을 어떻게 해라? 균등하게. 이게 포인트죠. 급수 압력을 균등하게 해라. 공부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소의 어떤 급수 방식. 이 급수 방식이 많지만 그냥 개념도만 좀 한번 그려드릴게요. 급수 개통도죠. 개통도. 일단 시상수관이 있어요. 그렇죠? 시상수 본관이 있으면 물을 받아서 계량기 있을 거고요. 이렇게 큰 저수에 물을 받죠? 이때 볼텍 같은 걸 이렇게 연결해 준다 그랬어요. 볼텍. 이게 이제 저수조고요. 여기 풋밸브라는 게 있었죠? 풋밸브. 이 풋밸브는 찌꺼기 같은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면서 물이 올라갈 땐 용이 나나 내려올 때는 내려가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배관 내에 물이 꽉 찰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풋밸브고요. 여기 펌프가 있어요. 펌프. 여기 이제 이렇게 체크 밸브라든가 게이트 밸브가 있고요. 밸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빠져나온다 그랬죠? 빠져나온다 그랬어요. 여기도 주 밸브가 있고 이런데 밸브가 있어요. 그쵸? 이건 무슨 밸브? 그렇죠. 지수 밸브. 지수 밸브 역할이 뭐였죠? 국부적인 단수 처리. 뭐라고요? 국부적인 단수 처리. 지난번 공부했던 거예요. 국부적인 단수 처리를 위해서 지수 밸브라는 게 필요하더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펌프의 양정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한다? 흡인 양정.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토출 양정. 이렇게 다 더하면 실양정. 그런데 우리가 이 펌프의 능력을 얘기할 때는 실양정 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실양정 갖고 안 되고 펌프의 능력을 계산할 때는 전양정이 필요한데, 이 전양정은
실양정에다가 배관 내 손실 압력 정도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전양정에 대한 거를 공부했었습니다. 공부했어. 이거 딱 끝나고 나면 공부한 게 뭐냐? 급수 방식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그 트랩과 그 다음에 봉수, 통기관을 공부했어요. 지난번에. 자, 기본 개념 보면 수도꼭지를 딱 할 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수도꼭지 틀면 얘는 급수가 되고 더러운 걸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항상 요게 봉수 깊이, 요 깊이.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디프, 깊다라고 디프, 여기를 위어라고 했고요. 요 최소 깊이는 50에서 100mm니까 최소는 50이 되는 거예요. 최소는 50이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그래서 디프에서 위어까지를 봉수 깊이로 하는구나. 이게 봉수 깊이에요. 봉수 깊이. 봉수 깊이. 자, 근데 이 봉수 깊이 얘기했고요. 이때 이 봉수를 조정하는 이런 트랩 구조. 트랩 구조는 우리 파이프형이라 그래요. 파이프형이 있고 용접형이 있고 일반 트랩 말고 우리 인터셉터 이런 게 있었는데 이때 파이프형은 P트랩, S트랩, U트랩, 용접형은 벨트랩, 드럼트랩. 그쵸? 인터셉터는 그리스트랩 등 되게 많았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P트랩이나 S트랩 뭐라 그랬어요? 위생기구류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때 S트랩은 뭐가 심하다? 사이폰 파괴가 가장 심하다 라고 말씀드렸고, U트랩은 메인 트랩 또는 가옥 트랩이라 그래가지고 C하수관에 접속하는 트랩은 U트랩이다 말씀드렸고요. 이 벨트랩은 주로 바닥용 트랩, 드럼 트랩은 주방에 싱크대에 설치하는 트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야,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진행을 많이 한 거예요, 실제로. 요약만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렸던 얘기는 여러분이 다 이거 이해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트랩 종류가 딱 끝나면 이제 우리 봉수 파괴 원인이 나와. 봉수 파괴. 그러면 이 봉수 파괴 원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죠? 뭐 증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모세관 현상이라든가, 관성력이라든가, 사이폰이라든가, 또는 역사이폰을 공부했고요. 이때 요렇게, 이거 아니죠? 요렇게. 사이폰이나 역사이폰 현상은 이 압력작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통기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통기관의 유형별 특징을 쫙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던 거예요. 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많은 걸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지난주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한번 낼게요. 통기관의 종류 중에 자, 우리가 배수 수직 주간을 연장하여 지상에 개구시키는 통기가 있습니다. 무슨 통기일까요, 이게요? 배수 수직 주간을 그냥 연장시켜, 위로. 통기관인데. 뭐죠, 이게? 그겠죠. 정상, 꼭대기에서 신축해. 그렇지, 신정통기관.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걸 공부가 돼야 돼요. 아, 이 신정통기관에서 배수 수직 주간을 연장했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자, 이 정도는. 그 다음에 2개에서 8개의 위생기구를 하나의 통기관으로 하기 위해서 최상류에서 입상하는 통기는 뭐냐? 우리 최근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이게 뭐죠? 최상류 입상하는 거 그냥. 이게 회로 통기, 루프 통기, 환상 통기 같은 얘기입니다.
요거 시험에 났던 거잖아요. 2개, 8개의 유생기구를 하나의 통기를 만들기 위해서 최상류에서 그냥 쭉 세워지면 이게 바로 뭐냐? 이 통기를 얘기해. 회로 통기, 루프 통기. 여기까지 제가 한번 공부했어요. 여기까지. 그럼 오늘 공부할 게 뭐냐? 오늘은 공부량이 많지가 않아. 왜? 너무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거 지난주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을 거의 1시간을 거의 가까이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왜? 지난주에 공부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 수 있어. 그럼 오늘 공부할 게 뭐냐? 오수처리 지표예요. 오수처리.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BOD만 알면 돼. BOD. 일단 기초강좌 BOD만 알면은 일단 끝나. 다른 건 다 그냥 암기하면 돼. BOD가 뭐야? 바이오케미컬, 옥시전, 디멘전. 그래서 우리가 디멘드,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에요. 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일반 수질의 오염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게 BOD 값이에요. BOD. 자, 우리가 이 물 하천이 얼마큼 오염됐느냐? 뭐라 그래? BOD 값 알아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때에 따라 뭐냐? COD가 있어. COD. COD는 케미칼, 화학적, 옥시전, 산소, 디멘드, 요구량인데 얘는 일반적인 지표가 아니라 우리 공장 근처에 폐수 있죠? 폐수 정도의 오염 지표는 보통 COD 값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값이 높다는 얘기, BOD나 COD 값들이 높다는 얘기 뭘 얘기해? 우와, 더럽다. 오염이 심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BOD나 COD는 그 값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오염이 심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BOD 제거율이 있어요. BOD 제거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고성능이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BOD 제거율이 뭐냐? 이것만 알면 되겠죠? 예를 들어 줄게요. A 케이스, B 케이스. 100ppm의 오염수가 10ppm으로 나갔어. 제거되고. B는 100ppm의 오염수가 50ppm이 나왔어. 그러면 어디게 더 고성능이에요? 예? A지. 그럼 A의 제거를 계산하라. 그럼 유입 100분의 유입 빼기 10 곱하기 100 하면 90%. 얘는 유입분의 곱하기 100 하면 50%. 당연히 A가 뭐라 그래요? 고급이다. 그래서 이 BOD 제거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고성능입니다. 그 다음에 뭐 DO, SS는 내용 보시면 알아. 이런 거구나.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 정화조의 기능이 나오는데요. 이 정화조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형 분류할 수 있어요. 유형 분류. 물리적 처리 과정. 이렇게 구분합니다. 물리적 처리 과정이라는 것은 보통 전 처리 과정이다. 미리 처리 과정. 어떤 스크리닝을 둬서 이 스크리닝보다 큰 것들은 미리 잡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여과는 매개층을 경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래라든가 잡석, 쇠석 이런 걸 경유하게 되면 걸러지겠죠? 이게 여과야, 여과. 부상, 물보다 가벼운 것도 침전, 물보다 무거운 걸 가라앉아요. 화, 응집, 중화,
소독은 살균 같아요. 화학적인 어떤 반응을 통해서 정화시키는 걸 우리가 화학적 처리 과정, 응집, 중화, 소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물화학 처리 과정 크게 두 가지. 생물 처리 과정은 우리가 형기성 처리 과정과 이 호기성 처리 과정이 있어요. 그 현기라는 건 뭘 얘기할까? 현기. 산소를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얘네들은 밀폐를 해. 밀폐를. 공기, 산소 접촉을 차단하는 거고. 얘는 호기성. 나 공기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기통 같은 거 설치해서 원활하게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 게 호기성이에요. 근데 이 현기성 처리가 유명한 게 있어요. 우리 이머프. 이머프 방식 아주 유명한 거. 다실력. 무슨 탱크요. 무슨 탱크. 이거 다 이것만 나오면 다 그냥 호기성이야. 그 외에는 나머지 다 무수하게 많은 호기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호기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빨라. 왜? 아니 이 미생물을 배양해서 우리가 소화를 시키는 건데 이 호기성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방식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방식이 개발되고 있고. 근데 현기성은 밀폐해가지고 삭히는 거예요. 밀폐하고 삭히니까 그 대표적인 방법이 냄새도 많이 나고 시간도 오래 걸려. 하여튼 비용은 저렴해. 왜? 비용 저렴하지. 삭히는 거니까 통에다 놓고 삭히고서 만들면 돼. 그래서 얘는 처리 기간은 좀 길지만 비용은 저렴하게 들어가고 설치 공간은 밀폐하니까 넓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생물학적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수의 3차 처리라고 나와. 오수의 3차 처리 가장 기본이 뭐야? 이거야. 이거 스크리닝.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미리 처리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토끼 침전 소독. 요런 과정을 거쳐요. 이런 거죠. 이거 암기하면 돼, 이거는. 암기하십시오. 이거 시험 문제 2문제 나왔어. 2번. 2번. 그 다음에 분뇨식 정화조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죠? 예, 다행이에요. 지금 정화조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식사 안 하신 분 이거 끝나고 한번 식사하시려고 그러면 좀 불편해. 그죠? 불편해. 이 단독정화로라고 돼요. 단독정화조. 단독정화조로 하는데 이 분뇨식 정화조를 뭐냐면 단독정화조라고도 해요. 단독정화조. 옛날에 많이 썼죠. 이런 방식을. 뭐냐면 이 순서만 알면 돼. 부, 여, 산, 소. 의미가 있어요. 얘는 부패야, 부패. 여가, 산화, 소도. 잘 보시면 부패는 뭐예요? 현기성이죠? 설치 공간 규모가 커요, 작아요? 커야겠지. 아까 뭐라 했어요? 현기성 처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밀폐가 필요하다. 부패줄 얘기하는 거예요. 덩치가 커야 돼. 그 다음에 여과는 뭐예요? 물리적 처리죠, 이거야, 이거. 여과. 매개층을 지나야 돼. 매개층 지나니까 뭘 지나, 여기다가? 쇠석층을 지나. 그러면 똥을 싸면, 오래된 똥일수록 바닥에 있으니까 바닥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여과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산소통 통해서 우리가 산소 공급해. 산화조입니다. 산화조는 부패조보다 규모가 작아도 돼. 규모가 작아도 돼. 뭐 때문에 그래는 호기성 균이니까.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호기성 처리 과정은 굉장히 속도는 빠르지만 설치 공간이 작게 걸려요. 그만큼 처리 속도가 빠르니까 공간이 클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소독은 뭐가 돼 있지? 화학적 방법이잖아. 그래서 뭐야? 단독 정화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뭐야? 하나의 정화조로 처리하는 거야. 약재를 막 뿌리면 여기서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정화조의 기본적 순서입니다. 부여산소 뭐라고요? 부여산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생기구 등에 설비해서 밸브류가 나와. 밸브류. 요 밸브류는요, 오늘 공부할 게 이제 밸브류와 중요한 공부예요. 여론 공급 설비라고 해서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극탕, 난방,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방식들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설명하도록 할게요.